네, 12월 31일, 네, 2021년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오늘 장은 안 열렸지만 그래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일 날 고정으로 나오시죠. 황유현 팀장님, 신한금융투자, PB 네. 팀장. 네.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오늘 장도 없는데. 그냥 이번 주 피곤했어요. 이제 뭐 정리하고 인사발령 저희 회사도 나고 그래서 저 뭐 이제 신변에는 변화는 없지만 뭐 이제 정리하고 가시는 분 오시는 분 만느라 또 아직도 여전히 입사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내라서 뭐 힘 좀 많이 쓰고 왔습니다. 그 지점이 좀 너무 그 연령대가 높은 거 아니야, 진짜? 그죠? 네, 보니 그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 한 해 되돌아봐야겠죠? 네, 일단 시장은 창대하였으나 네, 시장은 끝은 정리했죠. 초라하다. 네, 이거 연봉 한번 볼까요? 연봉. 코스피 연봉인데요. 윗골이 달리는 양봉으로 다행히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나 중대형주, 특히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나는 장투할 거야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한국 시장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제 사실 뭐 작년 대비해서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로 사실 그 이상 있는 종목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을 거고,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엄밀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또 그렇게 엄청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좀 다른 기회들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내년에 그렇게 또 올해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다들 또 어렵다라는 전망하지만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 2021년 뭐 3,600 간다, 4,000 간다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또 거꾸로 별로 좋지 않은 전망들 나오고 하니까 올해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전문가들 여기 뭐 프로그램이든 어기든 저기든 나오는 전문가들이 무조건 맞추지 않는다. 네. 또 전망을 뭐 혹자들은 전망 틀리라고 전망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전망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따라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뭐 저를 되게 짧게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뭐 제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맞으면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굳이 꾸역꾸역 들어오셔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맞으시는 분 올해는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자기랑 맞으시는 분들을 잘 찾았기를 바라고, 경험도 잘 쌓으셨으면 내년에는 수익을 좀 내봐야죠. 제대로. 올해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면 내년에 복수해야죠. 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증시 1위였어요. 전 세계 상승률 1위였어요. 전 세계 수익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뭐 짱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보시면 여기 MSCI EM 지수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뭐 베트남이나 아르헨티나, 대만, 사실 우리나라가 대만이랑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사실 비교를 많이 하는데 대만은 한 20% 정도 상승했지만 한국은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수치죠. 상대적인 수치. 미국은, 선진국들은 미국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좋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익 증가는 뭐 그렇게 그냥 평균 대비 그냥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올해가 한 175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 EPS 컨센서스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22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내려오다가 조금 멈췄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주간 변화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계속 그러네. 별로 좋지 않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중심 위주로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연말 이번 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중소형주나 반도체 쪽, 그리고 뭐 몇몇 제약바이오하고 테크 주식들이 셌는데,
그 흐름들이 아마 연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1년 내내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될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 요 앞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 때문에 그 어저께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주류를 많죠? 이루고 네,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흐름이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달은 이 흐름이 좀 이어져 가는 거 아니냐.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이거 보면 22년 내 코스피 내에서 영향력 확대되는 이제 업종별인데요. 여전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와 파산되어 있는 IT,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은행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은 하나의 테마라기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도체와 같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사이클 다른 경기 민감주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이클이 있기는 있지만 그 이제 좀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수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 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몇몇 테마주들은 한번 고점 치었다가 훅 내려왔다가 영원히 안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형주 투자할 때 특히 테마주 그렇죠. 투자할 테마주는 때 그렇게 많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IT 부품 주식들, 소부장 주식들 많이 올랐다 그래서 포기하실 필요는 뭐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는 봐요. 보는데 대신에 조금 늦게 사시는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관점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는 눌림 매매를 할 건지 신고가 매매를 할 건지 또는 저가에 있는 거를 모아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들은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케이스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미리 딱 결정하고 기다렸다가 하는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그렇죠. 나든 아니면 그렇죠. 손실이 적든 이런데 그냥 이거 사면 좋은데 어쩔까 망설이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게 손실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업황하고 이제 섹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12월 달 여러 방송에서 내년도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22년도 전망 그리고 22년도 주목해야 할 섹터. 저도 뭐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파운드리랑 폴더블이랑 자율주행이었는데 딱 공교롭게도 운이 좋게도 이번 주의 흐름이 일단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섹터들은 일단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년 근데 지금은 주식들이 굉장히 좋지만 상반 내년에 1년 연간으로 놓고 보면 이거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 자료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거 있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도 또 있죠. 그래서 내년에 1월 달, 4월 달에 있을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확실히 올해하고는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든 사서 기다리시든지 간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고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1월 달, 2월 달은 정치 테마주로 일부 수급이 가져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몇몇 정치인 관련 주식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다른 섹터의 수급을 단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분명한 그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게 왜라고 물음표를 붙이신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수급이 스마트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은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랬죠. 매년 선거 있을 때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올해는 또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지방선거 관련 유력 후보, 좀 정치 거물들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또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5월 달이 우리가 셀인메이라는 표현도 있고 올해 5월부터 주식시장이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변곡점이 되게 5월 달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경험했을 때 2018년 5월 달 그때도 5월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었고 돈을 잃지 말아라라는 관점, 워렌 버핏
그분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5월 달이 되게 올해 주식 수익률을 상반기에 수익을 내더라도 5월 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곡점이 될 달이 내년 또 5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5월 달에 그 변동성이 클 것이다. 손실을 볼 구간이다. 그렇죠. 잘못하면. 네,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일단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3번 점도표 찍혀 있긴 한데 솔직히 3번 다 인상할 것 같진 않고 뭐 상반기 돌아가는 거 보고 FOMC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또 6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또 5월 한 달 앞둔 5월 달에는 또 이때부터 또 관련 변동수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일단은 조심해야 될 변수들이 수급적인 변수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엔 조심하자. 한국 주식 통계 내보면 한 11월부터 12월 시작해서 5월 달까지만 주식해도 된다라는 통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1월부터 4월까지가 1월, 4월부터 열심히 하고 상반기에 많이 벌고 그러니까 상고하저든 상저하고든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단은 매매하기가 좀 편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건 별다른 건 없고. 네, 그냥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매매하기 편했어요. 올 상반기도 그랬잖아요. 네, 올 상반기도 그랬고 뭐 작년에 코로나 때부터 2월달, 3월달 그게 특별한 변수 빼고는 상반기가 항상 저는 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여름까지가 사실 단기 매매 아니고선 좀 사실 대응하기 종목별로 좀 쉽진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중국 증시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20차 당대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는 조금 경기를 좀 계속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 20차 당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좀 있죠. 그리고 계속 밑에 지금 계속 기사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도 있네요. 저 요즘 축구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겨울에 하는 월드컵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년 상반기는 일단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주식 비중 꽉꽉 채워 놓을 거고 웬만하면 대신에 뭐 이제 조절만 좀 하겠죠. 섹터별로. 근데 어쨌든 내년 하반기부터는 5월 달을 기점으로 그때 가서 한번 현금화 해놓고 다시 재정비하고 해도 되겠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좀 잔고를 이게 좀 비중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5월 정도가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서부터 4월까지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죠? 네. 5월 달에 그렇게 좀 리스크가 많다면 그냥 차라리 그죠? 좀 쉬는 게 낫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지수를 내년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상저하고 이야기 나오고 뭐 지수를 전망 밴드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결국은 항상 편했던 게 상반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하고 뭐 별다른 거 없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 이번에 리서치 센터장들 전부 나온 뷰 보니까 2,800에서 3,300 뭐 그쵸? 올해랑 네. 똑같잖아요. 올해 똑같죠. 올해랑 똑같죠. 이 얘기는 다시 개별장주 네. 중소형단에 네, 그래서 제가 2017년, 18년, 19년 흐름이랑 계속 전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였냐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처음 했고요. 네.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어요. 1년 만에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2016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를 보면. 자, 봅시다. 짠.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요때 금리 인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더블이 갔죠. 130만 원에서 그때 당시에 230만 원, 260만 원 이 정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고점 찍고 말에 좀 고점을 찍고 내리기 시작하죠. 예,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은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에 나왔죠. 예, 그래서 2018년도를 조금 쪼개서 보면요. 2월 달에 이제 4분기 실적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나와서 잠깐 반등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4월 달 가서 반등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이제 분기
말하고 이제 7월 말 정도 실적 나오니까 이때도 뭐 반등 좀 이때는 별로 없었네요.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9월 달, 10월 달 또 반등하다가 또 쉬었다가 이거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계속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분기마다 항상 사상 최고치 실적. 근데 그 단기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쉬어버리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 2018년도 말에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 2019년도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가득 찬 그 리포트들이 그때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가서 거꾸로 보면 보시면 2017년도, 2016년도 약 30조 영업이익, 2017년도에 54조, 2018년도에 거의 59조 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2019년, 2020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보면 다 막 50, 60조 막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반토막이 났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2019년도, 2018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먼저 그러니까 1년 정도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이게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는 항상 그 이후에 이것보다 더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여전히 또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 2020년도 19년을 바닥으로 20년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21년도에 사상 최고치 나와서 쉬고 있죠. 일단 2022년도까지도 뭐 일단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만 과연 2023년도 66조의 실적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될 겁니다. 믿는 분들은 파운드리를 믿는 그렇죠. 예. 저도 믿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파운드리의 성장을 저도 믿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 보면 그냥 지금은 진짜 싼 구간인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 거고 그 실적에 대한 증가 추세가 확신이 들려면 아직 시간을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디램이 일단 또 먼저 살아나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게 지금 주가의 요 정도의 반응 정도 움직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하반기 가서 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횡보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2019년 구간하고 비슷한 거죠. 요 구간. 이 올라왔다가 쉬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어땠냐면 이때는 개별주만 완전 난립이었어요. 개별주 난립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게 2019년하고 비슷하겠구나. 비슷한 그 느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올해가. 그 2018년 케이스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 그렇죠. 개별주가 성행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형주 갔다가 중소형주 갔다, 대형주 갔다 중소형주 갔다. 지금은 올해가 어쨌든 상반기에 초대형주, 이제 봄에서 여름쯤까지 가면서 중형주, 뭐 경기 민감 주식들 움직였고 하반기에도 또 대형주들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동안 제일 쉬웠던 게 제약바이오 소형주들하고 이제 게임 주식들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부분들인데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테마들이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또 움직이는 테마들이 또 있잖아요. 걸출한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라던가 좀 폴더블이라던가 충분히 앞으로 시장이 개화되는 섹터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긴 뭐 지금 이번 주까지 좀 강했던 것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네, 그죠. 예. 예. 지수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이죠. 그래요. 일단 배당락일이 이제 지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황 팀장이 확인한 뭐 유일한 게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우리 작가가 급전을 보내왔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저한테 작가님께서 저한테 항상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진짜. 아니 오늘 뭐 시장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머리를 딱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딨죠? 요거만 확인되면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참 이거 보면 되네요. 네. 자, 요건데요. 자, 28일이 배당락이었나요? 잠깐만요. 말 헷갈리네. 예, 29일이 배당락이었고 28일이 배당 기준일이었죠. 이때까지 주식을 샀어야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이날까지인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크리스마스 직전과 직후에
한다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100% 채우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져서 오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 개인이 이때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28일 날 네. 코스피에서 거의 2조 팔았고 코스닥에서 1조 팔았으니 거의 3조 역대 3조, 최고라는 3조 기사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배당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었고 근데 제가 확인했던 거는 이 나갔던 자금들이 그 다음 날하고 다다음 날까지 해서 들어오느냐 개인들이 떠났던 개인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면 개별주도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전제 조건을 세웠었고 빠져나갔던 자금 그 정도만 들어와도 2022년 상반기는 해볼 만하다였는데 아시다시피 다시 들어왔죠 거의 빠져나갔던 만큼 거의 들어왔고 12월 내내 빠져나갔지만 거의 이틀에 걸쳐서 마지막 이틀에 걸쳐서 코스피는 거의 한 3조, 2조 가깝게 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조, 3조 샀으니까 코스닥이 그 코스피 한 6분의 1 정도 되니까 거의 한 코스닥 기준 하면 거의 6조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코스피에서 비중으로 봤을 땐 6조 느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여전히 시장은 완전히 박살나지는 않았다. 개인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되는 거고 어제 마지막 날의 특징을 보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뭐 영향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수량은 28일 날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량 곱하기 가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가 가지고 팔아놨던 종목이 올라가면 29, 30일 날 올라가 버리면 아슬아슬하게 팔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한 10억 갖고 있다가 9억까지 줄여놨어요. 근데 이틀 동안 10%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은 수량은 정해져 있지만 가격이 10% 이상 올라가 버리면 대주 10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30일 날 특징이 뭐였냐면 어제 점심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내 눈치 보다가 이제 조금 사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제 종목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 오전까지는 얌전하다가 점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매수가 쫙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팔아놨던 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종목은 여전히 해볼 만하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의 영업이익을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진정되기는 했지만 아마 그 EPS 추정치는 아마 1월 말까지 계속 변동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닥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근데 그래 봤자 엄청나게 증액이 나오는 해는 내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모든 전망치들이 내년 갑자기 200조 이상 버는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역기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 자체가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래서 시장 대비 엄청난 성장 갖고 올 수 있는 섹터 뭔데? 꿈 있는 게 뭔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꿈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인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12월 달 들어서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좀 시간이 네. 지나면서 네.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지난해에 너무 많이 때렸죠. 당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 좀 일단 불안한 거라 네, 이쪽은. 그렇죠. 근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코로나 관련 주식들을 제외하고 이 보시면 헬스케어가 올해 가장 안 좋았어요. 올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예. 그나마 마지막에 호텔레저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진짜 헬스케어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두는 게 뭐냐면요. 올해 아마 주식 투자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대형 제약사들 관심 거의 없었을 건데 그렇죠. 유한양행 되게 역사와 그 전통을 가진 제약사잖아요. 우리 유일한 선생님. 그렇죠. 근데 유한양행 주가를 최근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한양이 되게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네, 저는 12월 달에 가장 의미 있는 상승이 유한양행이라고 봐요. 네,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그렇죠. 한미약품도 이제 바닥에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ST팜도 지금 일단은 가장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신약업체에서는 메지온이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HLB가 최근에 제가 안 봤는데, HLB는 여전히 여기 있네요. 그리고 진짜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다가 먼저 얘는 무슨 이슈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종목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도 아직까지는 뭐 그닥 뭐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뭐 모양은 그리 나쁠 건 없다라고 봐요. 지금 답답해서 그렇지. 그때 답답해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셀트리온하고 SK 바이오팜하고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걸 결정했잖아요. 그게 그나마 절묘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셀트리온이 너무 망가졌어. 근데 저는 셀트리온 저는 망가졌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오늘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는 그냥 고자리 지키고 있죠. 이때 한번 그 코로나 치료제 승인 나와서 한번 이거 헬스케어인데요. 10만 원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냥 다행히도 지키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 배당도 한다고 해가지고 배당락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물타기 추가 매수까지는 몰라도 충분히 손절 매수? 다 지났어요. 손절도? 네, 손절 지났고 오히려 신규 매수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네. 그래서 제 고객님들 중에서 보유자이신 분들은 일단은 굉장히 좀 관심 갖게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봐보세요. ST팜도 이러다가 진짜 힘들다가 한 번에 호재를 갖고 나니까 이런 걸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한 번 더 밀렸을 때 여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이거 다 견뎠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더 사긴 더 샀죠. 그래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쌍바닥에서 저렇게 딱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 처음에 SK란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때도 우리 뭐 삼중바닥 비슷한 모습이어가지고 그죠. 이거 괜찮은데 차트? 그랬다가 그게 확 무너져가지고 그죠. 근데 뭐, 여기 지점이었지. 위에, 그치. 여기 위에 그 그랬죠. 위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 그랬죠. 근데 저 121선을 지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쫙 빠져버리면서 근데 급락을 버린 이때는 저도 이때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수급을 가져가는 여러 다른 이슈가 있었죠. 메타버스라던가 NFT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뽑는 자리에서 이게 절묘하게 겹쳤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한번 투매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매집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혹시나 여기 셀트리온 기준으로 뭐 27만 여기서 물려 샀는데 지금 요 정도 있는 가격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뭐 다른 종목 더 좋은 거 사도 돼. 그 자금으로 다른 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도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해봐도.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한 번 더 솟아주는. 왜냐하면 아직도 장기 평선들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장기 평선으로 가게 되면 올라가다가 가격 저항 맞고 이평 저항 맞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하려면 기간 조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직 하락 추세잖아요. 올라가면 또 장기 저항 맞고 또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기 저항, 장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팔아도 되겠네라는 신호가 돼야 되죠. 뭔가 나와 줘야죠. 실적이 되든 기술 수출이든지 간에 그러면 장대 양봉에 딱 쓰면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진 거죠. ST팜이 그러고 나서 이런 게 하나 나와줘. 이런 거. 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제가 왜 물타기용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신규 매수자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빵 뜨는 뭐 이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고 들어가느냐? 아닌데, 저는 이거 할 때, 이거 만약에 물타기를 추천드렸을 때 1번 신규 매수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물타기의 관점하고 신규 진입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자, 봐보세요. SK바이오팜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올랐으면 다행인데,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신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죠. 네. 흥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장대 양봉이 빵 나오고 나서 11만 원 넘어가서 이걸 말씀드리고 지금 사도 됩니다라고 하면 뭐 어떤 반응이 나면 그러면 왜 9만 원대 말 안 하고 11만 원 올라와서 말을 해? 그 말 100%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물타기의 관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타기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차피 가져갈 거고 신규 매수는 추세가 돌리는 거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에 대한 관점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미 인망 사가지고 뭐 9만 원 이때 사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엄청난 손실도 아니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뭐 10만 5천 원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한 7, 8% 정도 손실 나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로 대응해도 되는 구간이죠. 내년에 그 내전증 치료에 이제 중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계속 처방전 늘고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년에 흑자 전환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거의 이제 보합 정도 수준이잖아요. 보합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는 600억 손실이다가 내년에는 거의 한 보합 정도 브레이크이븐 하고 내후년에 이제 좀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 사실 턴어라운드가 가장 주가에는 탄력적인 재료인 거죠.
최근에 보면 인터플렉스가 요 이슈가 좀 가졌죠. 인터플렉스 저도 이번 주에 아주 좋게 매매를 했는데 이 보시면 여기 이 구간이잖아요. 계속 적자 찍다가 내년에 흑자 전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신고가를 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인터플렉스를 사서 이 구간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겹겠죠. 그런데 물타기는 이 구간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규 매수자는 이거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SK 바이오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1월 첫 주 에코프로비엠을 주목하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전기차는 일단은 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어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주가가 갈린 데는 조금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LNF는 어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뭔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뭔가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뭔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뭐 굳이 50만 원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벤트가 좀 하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22일 날 공시를 보면요. 자, 볼게요.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가 있어요. 수량이 100만 주고요. 발행 출시 대금이 한 4.5%입니다. 근데 평단이 얼마냐면 10,000원입니다. 네, 10,000원짜리. 주가가 얼마죠? 50만 원이죠. 어우. 10,000원에 100억 들어간 신주 인수권 뭐 BW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0,000원에 100만 주니까 100억 투자한 건데요. 지금 그게 5천억이 된 거죠. 저 대박 투자 성과네요. 근데 이걸 뭐 어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1월 5일에 상장이 돼요. 네, 5천억 100만 주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오버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 그렇지. 거죠. 왜냐면 신규 물량이 쏟아지니까. 수익도 네. 실현할 것 같고. 그렇죠. 심지어 100억 투자해서 4,900억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원금 빼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버행 이슈는 대부분 다 악재로 해석이 됐었고 올해 4월 달에 40만 주가 상장이 됐었거든요. 봐볼까요? 이게 4월 26일이잖아요. 2020년 4월 26일. 아직 상승하기 직전인데 이때 보시면 4월 26일 이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쫙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네, 이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는 사실 뭐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그죠. 근데 사실 전기차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이번 여름부터였으니까. 자, 그때 문제는 이 물량에 대해서 저도 무조건 이 물량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게 일단은 결론입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너무 100만 주 상장이야 이게 좀 무서우실 수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어요.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자회사가 갖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100만 주 자체를. 네. 그러니까 이제 BW 자체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주사에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계열사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지주사 전환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물량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있고 밑에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하나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주 상법상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계열사끼리는 주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계열사인데 이거를 주가 팍 무너지고 팔까요? 시장에서 팔까요? 그럴 확률은 조금 더 적다라고 보죠. 조금씩 나눠서 네, 시장의 충격을 약하게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블럭으로 넘기겠죠. 대량 거래로 대량 매매 방식으로 아마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100만 주 우르 쏟아진다.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이용해서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네. 블록딜 한다 해도 네. 그 이슈로 또 사실 많이 단기적으로 빠지긴 그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할인해서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슈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신 특히나 이제 50만 원대에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을 수 있는 주가 다음 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용해서 또 공매도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네, 공매도 나올 세력이 수 아마 있고. 이거 그대로 네. 안 지나칠 그렇죠. 거라고. 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빠졌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혹시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하락을 하게 되면 ETF도 빠지겠죠. 그럼 ETF도 빠지면
ETF가 매도하게 되면 또 다른 섹터들에 같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주식들도 또 빠질 겁니다. 그쪽에 연쇄적으로. 손절 라인 그렇죠. 때문에. 네, 연쇄적으로 또 지금 주가가 ETF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ETF 자금 가지고 2차 전지 주식들을 사고 2차 전지 사고 하니까 이게 계속 긍정적으로 올라갔다가 가면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주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이런 심리적인 수급 부담, 뭐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수급 부담에 대한 이슈를 한 2, 3 며칠 좀 안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예. 뭐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뭐 여지는 없는데 주식의 흐름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예, 그런 점은 한번 참고하시라고 해서 제가 뭐 주식을 지금부터 솔직히 2차 전지 주식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주식은 뭐 거의 이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잘 대응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그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고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대형 3사들은 웬만하면 손님 포트에서 다 거의 다 뺐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네. 자체를 2022년에는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네. 보는 네. 거지. 네. 네. 그 맞고 틀리고는 이제 네. 지나보면 그렇죠. 되는 네. 거고. 아니 왜냐면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은데 굳이 재밌는 이 거 뭐? 위에서 네? 재밌는 거. 아니 좀 폴더블도 좋고 아, 폴더블. 파운드리도 좋고 파운드리. 자율주행 뭐 LG노텍, 삼성전기 다 좋은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좀 더 편안한 걸 하느냐 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걸 하느냐 그거에 대한 그거는 뭐 관점인 거죠. 적당히 좀 싸지면 뭐 더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조금 뭐 수급이 진정되고 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썸네일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네.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왜냐면 연초 되면 흥분하거든요. 연초에? 네. 우리나라는 산타레 이제 아시겠지만 연초 효과보다는 신년 랠리, 이제 연초 효과, 1월 효과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삼성전자가 불 뿜었을 때도 그때 1월이었나? 자, 그래서 제가 3번 이제 대본에 기억하자 1월 2021년 1월 21일이고 1월 11일이라 썼잖아요. 자, 이게 볼게요. 뭐예요, 그날이? 그날이요?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기억하자. 신고가를 낳는 아, 불 뿜었던. 그날 정말 탐욕스러운 효과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보시면 최고 2021년 1월 11일 96,800원. 이 96,800원에 매도하신 분과 매수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심정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진짜 그 이때거든요. 결정이 천국과 지옥을 딱 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이게 1월 초잖아요. 네. 그 불을 뿜었었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공교롭다라기보다는 언제냐면 옵션 만기 3일 전입니다. 아, 네. 옵션 만기 3일 전이고요. 이번에는 좀 포지션이 너무 이제 극단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1월 초에 너무 지수가 오버해서 달리면 분명히 좀 옵션판의 파생판에서 뭔가 액션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지 말자. 연초에 지금 사실 소부장 종목들, 뭐 지금 개별주들 이제 연말에 IT 종목들이라던가 뭐 카메라 관련 섹터들 다 지금 흐름이 되게 좋게 끝났거든요. 아마 그 흐름이 연초까지 계속 밀어붙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연초 가서 갑자기 또 시장이 급격하게 또 식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은 너무 올랐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내렸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이 너무 좋거나 특히 너무 좋을 때 막 도파민 막 분출돼가지고 미친 듯이 흥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주식은 진짜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럴 때 꼭 실수를 많이 해요.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때 아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10만 전자 외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모자라고 내려왔었고 올해 대형주들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다 주식들이 막 뭔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쯤 거의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과하게 불을 뿜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냉정을 찾자. 그래서 저도 그럴 때 항상 일부러 집에까지 걸어가거나 사무실에서 아니면 한강 가서 막 10km씩 뛰거나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걸었을 때가 6시간 걸었습니다. 6시간.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는 주가가 빠졌을 때였는데 언제였냐면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또 앞을 가리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이날 그래서 열받아서 이메일도 새로 하나 팠거든요. 2018년
6월 31일. 네, 요 날입니다. 요 날. 이제 네. 최저점을 찍었네. 네, 이날 있죠. 이날 거의 갈아 진짜 갈렸죠. 이날 뭐 여기저기서 깡통 계좌도 많이 속출을 했고요. 이때 봐보세요. 코스닥이 835에서 617 가셨으니까 대부분 신용이나 대출 쓰셨던 분들 대부분 다 깡통도 깡통나시 뭐 CFD 계좌들은 깡통 속출했었고요. 그리고 다 막 이제 위험했었죠. 근데 이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제가 손님 한번 미팅하고 어디 이제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집까지 6시간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와 손님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죄송하다. 다 만회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뭐 지금은 다들 이제 그때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됐죠. 근데 그때 걸어가면서 기억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직도 그 한강다리, 한강다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걸어가 보시면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멘탈이 많이 단단해진 경험들이 좀 있는데 저 이때 어땠냐면 주식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간혹 너무 떨어졌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은 또 오릅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때 제 심리가 딱 그랬어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때는 끝났나 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또 다 올라왔어요. 또 지금 보면 또 좋아가지고 또 주식들을 이때 다 했었거든요. 2018년, 2019년도. 이때 코로나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사실. 코로나 때도 박살나지만 다 올라왔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런 이슈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틀리지 않은 명제 하나 있어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렇지. 여기 나와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그 말은 절대 불변으로 안 틀려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뭐 가장 편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말은 어쨌건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달, 네. 1월 달이 상당히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일단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갑니다. 주식 100%에 대한 말씀 드렸었고 일단은 그리고 12월 달 흐름이 일단은 과거 흐름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를 통해서 100 주식을 전부 100%로 사겠다. 뭐 샀죠. 그다음에 근데 1월 언제 판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쨌든 옵션 만기니까 그래서 1월 10일로 제가 찍었던 게 1월 11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는 한 3일 후니까 14일 정도. 그렇죠. 이번에 옵션 만기가 언제냐면 1월 13일이거든요. 1월 13일.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양매도라서 그냥 그렇게 지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두리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위쪽 한쪽으로 엇갈린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개입을 한다던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감한 매수로 뭔가 지수가 어긋난다던가 그러면 뭔가 포지션 변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너무 좋았을 경우에 그래서 흥분하자가 말씀드리는 게 1월 초에 너무 좋으면 올 한 해 또 막 다들 자신감에 들떠서 막 올 한 해 주식 벌 수 있어. 올 한 해는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뭐 주식 뭐 증권 사업 나오려 나 역시 주식의 신이야 이런 생각 또 듭니다. 그럴 때가 진짜 위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시장이 좋은 모습 상승으로 가면 올 한 해는 또 오르는가 보다 그럼요, 하고 그죠. 네. 그동안 눈치 보고 아니면은 손실난 자금들 물타기 뭐 이런 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또 살 수 있는데 작년 1월처럼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변동성이 엄청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말은 어쨌든 내가 산 가격보다 상당히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버틸 수 있죠. 근데 샀는데 물리면 근데 그거 버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거기서 보통 잠 못 자고 또 그렇죠. 또 당했다. 또 당했다. 그렇죠. 네네네. 보통은. 그러니 어쩌면 모두가 와 너무 좋다 할 때가 작년 삼성전자 떠올리면서 그렇죠. 그때가 어쩌면 매도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역발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들 최악이라고 할 때 사는 전략. 근데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억지로라도 현금 비중에 대한 포지션을 억지로라도 일시적으로 100% 채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제 기준으로. 그러다가 좀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물타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8,000원까지 갔어요. 8,000원에 좀 샀어요. 반등해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면 10,000원이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총정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도. 물타기 한 거는 좀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마이너스가 아직 본전이 안 될 수 있지만
총 잔고는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또 잘라내서 억지로 현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 뭐 100%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은 100 가지만 아마 이번 올해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죠. 현금이 네. 있고 없고의 그 심리적 그 차이가. 심리적 차이. 네.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20-30% 있으면 그렇죠. 아 떨어지면 또 이게 기다리게 되거든. 저점에서 한번 네. 사볼까 이런 생각. 그래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을 못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이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진짜 또 그것도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이제 통제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의 제목은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저도 나오면서 뭐 좀 사실 평소에 대충 봤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된 한 해였어가지고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그 우리 하여튼 내년도 1월 달에 네. 한번 그거 만들자고. 그 뭐지? 중소형주 네. 10선, 뭐 알겠습니다. 12선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 올해 예상되는.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오늘 이 감정이 내일까지, 이 상황이 내일 한 달 후까지 연장될 수만은 없는 거니까. 거고, 네. 항상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낙천적,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매일 12시에 장중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월요일에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그다음에 화요일이 아마 김민수 대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수요일이 박창윤 대표, 이사, 목요일이 누구더라? 저도 좀 봐야겠네요.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군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장중 라이브, 예, 그렇게 이제 고정 코너를 만들어서 끌고 가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